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따뜻한 봄바람이 아니라 쌀쌀한 겨울바람이 스치는 어느 눈보라치는 날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뼛속까지 얼어붙을 듯한 추위가 사람들 숨결까지 하얗게 만들던 그날, 묘지 한 구석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재벌 회장 강인수와 그 아내 이금숙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봄을 바로 지금껏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떠나보낸 적 없는 그리움으로 그윽하게 바라봐야 했던 돌아가신 딸 강지수의 묘지를 찾아온 겁니다.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는 와중에도 회장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혼자서만 묘지를 향해 천천히 올라갑니다. 춥고 쓸쓸한 기억이 차가운 눈송이와 함께 다시금 고스란히 살아나듯 그를 감싸고 아내는 뒤에서 그의 뜻을 이해하는 듯 멀찍이 지켜보기만 합니다. 회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여전히 가시지 않는 아픔과 오늘도 외로이 서 있는 딸의 묘비를 마주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가운 바람 소리 사이로 불쑥 섞여 들려오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아이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이른 새벽, 이런 눈보라 속의 아이라니? 의아해하며 귀를 기울이니 그 울음소리는 묘하게도 자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바로 딸의 무덤이 있는 언덕 위에서 더욱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그곳에 도착한 회장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딸의 묘비 바로 앞에 교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생긴 어린 여자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은 손에 어떤 구겨진 종이를 꽉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묘비를 향해 속삭이듯 말합니다. 엄마, 우리 또 전교 1등 했어요. 다른 아이도 눈물을 닦으며 따라 말합니다. 그런데 학교 그만두래요. 그 말투에는 아직 어린 아이답지 않은 깊은 서글픔과 절박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움과 당혹감에 발길을 돌릴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순간 발을 잘못 디뎌 눈이 밟히는 작은 소리가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두 아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회장은 그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수야, 8년 전 그날 세상을 떠난 바로 그 딸 강지수의 얼굴이 오롯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지금 이 작은 두 아이의 얼굴에는 죽은 딸의 눈매, 코, 입술, 그 모든 것이 마치 어린 시절 그대로 돌아온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껴안고는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된다며 황급히 눈보라 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회장이 기다리라고 외쳐도 들은 채만 채 그들은 미끄러지며 달리는 작은 뒷모습만 흰 눈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두 장의 우등상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우연 초등학교 1학년, 2반 신소율, 그리고 신은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학년, 8살 정도의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신의 딸 무덤을 찾아와 엄마라고 부르며 울었을까요? 왜 학교를 그만둬야 한단 말일까요? 그리고 그 얼굴, 그 눈빛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혼란 속에 휩싸인 회장은 아이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상장을 꼭 품에 안고 천천히 딸의 묘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속삭이듯 말합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아빠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아빠가 알아볼게. 꼭. 이제 시작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련한 실마리를 따라가야 할 필연이었습니다. 눈보라는 차츰 잦아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막 폭풍과 같은 새로운 다짐과 질문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아이, 신소율과 신은율은 대체 누구인지, 그들이 왜 자신의 딸을 닮았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슬픈 눈으로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울부짖었는지 모든 것을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다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또 다른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인수 회장의 얼굴에는 평소의 위험 대신 깊은 혼란과 다급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 이금숙 여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딸의 묘지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묘지 공기는 여전히 침통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금숙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묘비에 손을 얹고 있을 때 남편은 주머니에서 두 장의 구겨진 상장을 꺼내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상장을 펼쳐보니 눈물에 젖은 흔적이 남아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우등상 우연초등학교 1학년 2반 신소율. 그리고 우연초등학교 1학년 2반 신은율. 어린 아이의 상장이었습니다. 조금 전 여기서 그 아이들을 봤소.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지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울고 있었어. 이 상장을 들고서 말이오. 또 1등했다고 엄마에게 보여드리려고 왔다고. 이금숙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새벽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우리 지수 무덤을.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숨가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울고 있었어. 그리고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서로를 부축하며 속삭였지. 아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장의 이름을 되새기던 그녀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당신, 그 아이들 얼굴은 어땠어요? 회장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수랑 꼭 닮았소. 눈매도, 코도, 입모양까지. 딱 8년 전 우리 지수 얼굴이 그대로 어린아이 얼굴에 담겨 있었어. 뭐라고요? 이금숙 여사의 다리가 힘없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죽은 딸과 닮은 쌍둥이 아이들이 그녀의 무덤을 찾아와 엄마라고 부르다니. 그럴 리가. 우리 지수는 혹시? 두 부부의 시선이 공기 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두려움, 그리고 같은 미약한 희망이 서로의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지수가 떠나기 전 그들이 전혀 몰랐던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알아봐야 해요. 이금숙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왜 이런 곳에 있었는지, 왜 우리 지수를 닮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애처로운 두 아이의 모습과 딸의 얼굴이 겹쳐져 흔들릴 수 없을 만큼 굳은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낼 것이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곧바로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소율, 신은율이라는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 주시오. 우연 초등학교 1학년생이오. 학교, 주소, 보호자 정보, 모든 것을 조용히. 하지만 지금 당장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보다 더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서랍을 열어 8년 동안 함부로 들춰보지 못했던 딸 지수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수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들. 그 웃음 속에 지금은 알 수 없는 아픔이 숨어 있었을까요? 아내도 그 옆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던 거 기억나요? 아빠, 나, 하다가 혹시 그때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회장은 그날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유난히도 떨리고 미약했었습니다. 그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말만 남기고 영원히 끊겨버린 통화. 그 속에 숨겨진 절규를 그들은 너무 늦게야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설마. 회장이 중얼거렸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마가 아니라고요. 당신도 봤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 지수 무덤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걸 만약 정말 우리의 손녀들이라면.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이금숙 여사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가능성보다도 간절히 진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침실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눈보라보다 거센 혼란과 기대가 휘몰아쳤습니다. 신소율, 신은율. 그 이름만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등대처럼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비서로부터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를 찾아냈다는 보고였죠. 회장은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해보시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는 신중했습니다. 회장님, 신소율, 신은율 자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연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주소는 도시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즉 아버지의 이름은
비서가 잠시 멈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도일, 신도일 씨입니다. 신도일, 그 이름이 들려오는 순간 회장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혈관 속의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8년 전 그들이 결사반대했던 딸 지수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이 휘몰아치며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만난 두 젊은 남녀, 순수하게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을 품게 된 그날들로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이야기는 맞아떨어집니다. 지수가 임신을 했고 집을 나갔으며, 그리고 그들이 전혀 몰랐던 채로 이 세상에 두 생명을 남겼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눈앞에서 외면당한 채 가난과 방치, 그리고 어떤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는 가혹한 현실이. 회장은 천천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금숙 여사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넘치는 눈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우리 지수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확인 이상으로 그들은 두 아이가 당면한 학교 그만두래요라는 절박한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상장을 쥔 8살 아이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그 아빠라는 존재, 신도일은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망치듯 묘지로 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장의 마음속에 단호한 결심이 서렸습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집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 상황, 그리고 신도일 씨의 최근 동향까지 더 상세히 파악하시오. 하지만 절대 아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시오. 우리가 직접 움직일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시오. 전화를 끄는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먼 동쪽 하늘에는 새벽을 알리는 미약한 빛이 스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깊이 신음하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기다려라. 이제 아빠가 갈게.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 우리가 꼭 지켜줄게. 어둠 속에서 시작된 진실 추적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단순한 혈육 확인을 넘어서 상처받은 두 어린 영혼을 구원해야 할 시급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인수 회장은 시간을 되돌려 과오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소율, 신은율 자매는 무사히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비서로부터 신도일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강인수 회장 부부의 마음은 착잡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8년 전의 기억이 경낭처럼 밀려와 그들을 핥히고 지나갔죠. 그들이 극렬히 반대했던 사랑, 그로 인해 집을 나간 딸, 그리고 그들이 전혀 몰랐던 비극의 결말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후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에 쥐어있던 두 장의 우등상장이 아이들이 처한 현재의 위기를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그만두래요. 그 절박한 한마디가 회장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도일을 먼저 만나야겠소. 회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애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야 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소. 이금숙 여사는 걱정스럽게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그 사람, 우리를 만나길 원할까요? 게다가 그간 연락도 없이 원하지 않더라도 만나야 하오.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 상황이 평범치 않다는 건 분명해. 만약 그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건은 더 빠르게, 그리고 더욱 음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시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 한 채에서 8살 쌍둥이 신소율과 신은율은 또 다른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아버지 신도일은 탁자에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율과 은율은 아침부터 아버지를 깨우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두 아이는 하루 전 학교에서 들은 말을 떠올리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서 한 말이었죠. 급식비가 3달째 안 들어왔는데 집에 무슨 일 있니?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돈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을 선생님께 말하는 것은 마치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떨구며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언니, 우리 진짜 학교 그만둬야 해. 은율이 눈가에 이슬을 맺으며 속삭였습니다. 소율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동생에게 힘을 주려는 듯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냐, 괜찮을 거야. 우리가 계속 1등하면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뭐든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 자신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도희, 나와. 벌써 답장 받은 지 언젠데. 아이들은 깜짝 놀라 서로 껴안았습니다. 익숙한, 그리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빚을 독촉하러 오는 사채업자들이었죠.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들이 셋이나 들어섰고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신도희를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연락도 안 받고 네 빚 원금에 이자 합쳐서 10억은 좋게 넘었다. 알아?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신도일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렸습니다. 시간은 내가 준다. 너는 돈을 갚아. 돈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갚아. 사채업자 중 한 명이 거친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다가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스듬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쌍둥이네. 얼굴도 곱고 그는 신도일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악의적인 마른 고스란히 아이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애들 외국의 부자 집에 잘 팔려나간다. 우리가 중개해주면 네 빚 10억도 해결되고 애들도 잘 살게 해준다. 어때? 일석이조 아니야. 신도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럼 당장 돈 내. 10억. 사채업자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신도일은 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오들오들 떨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마지막 통첩을 남겼습니다.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학교는 당연히 보내지마. 애들 학교 다니면 선생들이 눈치채고 말이 많아지잖아. 장사 방해된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어. 그때까지 네가 애들 데리고 나오든지 돈을 갖고 오든지 알아서 해. 그들이 떠나고 난 후의 집안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신도일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먹였고 소율과 은율은 방 구석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팔려간다는 말의 무게가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팔리는 거야? 은율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소율은 동생을 꼭 끌어안으며 자신도 몸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안 될 거야. 아빠가 그렇게는 안 하실 거야. 하지만 방금 아버지가 사채업자들에 맞서 힘겹게 저항하는 모습은 그리 강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율은 작은 손으로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우등상장과 젊은 엄마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였습니다. 은율아, 우리 내일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응, 엄마가 뭔가 방법을 알려주실지도 몰라. 엄마한테 다 말하자. 우리 힘들다는 거, 학교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 다. 두 아이는 작은 가방에 상장과 엄마 사진, 그리고 마른 김밥 한 조각을 넣어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그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을 가릴 만한 옷도 제대로 없이 오로지 서로의 손길만이 유일한 온기인 채로 몇 번의 버스를 갈아타며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엄마가 계신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눈보라가 다시금 몰아치기 시작한 묘지 언덕에 서서 엄마의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며 자신들의 모든 슬픔을 토로하고 있을 때 그들의 뒤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아이들을 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던 그 재벌 회장 강인수가 또다시 딸의 묘지를 찾아온 것이었죠. 이번에는 아내 없이 혼자서, 그리고 어제의 일을 확인하기 위해, 혹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학교 그만두래요라는 비극의 실타래는 이제 한층 더 긴박하게 풀려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나라의 엄마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그들의 곁에는 이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피로 이어진 또 다른 가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일의 집을 에워싼 사채업자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아이들의 운명을 가른 일주일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습니다. 한편 강인수 회장은 어제의 충격에서 빠져나와 냉철한 판단력을 되찾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분석하던 그는 신도일의 주변의 사채업자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사실과 그의 급격한 경제적 악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말한 공포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신도일이 위험한 사람들과 얽혀 있다. 그들이 아이들에게까지 위협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금숙 여사는 가슴을 졸이며 상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잖아요.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그 아이들이 안전한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나서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 신도일이 우리를 경계하거나 사채업자들이 더 위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는 머리를 굴리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학교. 먼저 학교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소.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의 상황을 정식으로 그리고 조용히 확인하는 거요. 그래서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려 우연 초등학교의 교장과 면담 일정을 잡도록 했습니다. 명목은 교육 후원이었지만 실질적 목표는 신소율, 신은율 자매의 학교 생활과 가정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그 시각 묘지에서 황급히 도망친 소율과 은율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것을 호소했지만 묘비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이상한 할아버지, 회장을 또 만나서 놀라 도망쳤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더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은율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소율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화를 내실 테고. 하지만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선생님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마지막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 가서 뭐라고 말한다는 것이 아빠에게 들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신도일은 깨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주변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그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학교 갔어. 내가 학교 그만두라고 했잖아. 소율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나갔다 왔어요. 거짓말 마. 학교에 갔지. 선생님한테 무슨 말 했어? 신도일이 벌떡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예요. 은율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신도일은 아이들을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지친 듯 다시 탁자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를 이 지경까지. 중얼거리는 그의 말에는 깊은 자책과 무력감이 스며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달리 길을 보여줄 힘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집에 갇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도일은 그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외출도 삼가게 했습니다. 대신 사채업자들의 전화와 방문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일주일의 기한이 다가올수록 공기는 질식할 듯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율과 은율은 방 안에서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니 그들은 교과서를 꺼내 함께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가르쳐 주었죠.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공부 안 멈출 거야. 꼭 다시 학교 갈 거야. 한편 강인수 회장은 학교와의 면담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장과 담임 선생님은 두 아이의 뛰어난 성적과 성실함을 칭찬하면서도 심각한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실은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급식비가 체납된 지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갑자기 무단 결석이 이어지고 있어요. 연락을 취해 보려 해도 아버지께서는 연락이 잘 안 되시고 아이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 학교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회장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학교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약속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 이금숙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방금 우리 집 현관에 이상한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무슨 편지요? 인쇄된 글씨로 신소율, 신은율은 위험하다.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영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누가 이런. 회장의 손에 쥔 핸드폰이 꽉 조여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아이들 주변을 맴도는 위험이 이미 단순한 빚 독촉을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이 익명의 편지는 혹시 그 사채업자들보다도 더 위험한 제3의 인물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의 경비를 강화하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신도희를 찾아가겠소. 혼자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도 가야 하오. 그 사람이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어. 그가 진실을 말하도록 만들어야 해. 회장은 차의 방향을 틀어 비서로부터 받은 신도일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황혼이 지기 시작하던 시간, 변두리의 거리는 음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바심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8년 전의 오해를 풀고 두 아이를 구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소율과 은율이 갇혀있는 작은 방 창밖에는 사채업자들이 타고 다니는 검은 차량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기한이 끝나가는 그날 밤, 운명의 고비가 코앞에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두 어린아이의 운명을 건 마지막 보루는 과연 무엇일까요? 강인수 회장이 신도일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곳은 이미 싸늘한 공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신도일이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잠긴 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극도의 피로가 가득했죠. 회장을 알아본 신도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만 그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반가움보다는 더 큰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여기까지? 내 손녀들 소유리와 은유리를 데려가겠소. 회장은 주저없이 직구를 날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위험하다는 것 나도 알고 있소. 내 주변에 득시글거리는 놈들 때문에. 신도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변명은 그만하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8년 전 내가 잘못했소. 내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지수를 내쫓은 게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 하지만 지금은 그때를 후회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할 때요. 신도일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무력감, 자괴감, 그리고 빚의 압박에 짓눌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사람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채, 협박, 그리고 오늘 저녁으로 예정된 아이들의 인도까지. 그의 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지수도 아이들도 모두 내 손에서. 과거는 이제 됐소.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설 테니 너는 내 지시에 따르기만 하시오. 일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발각된 뒤였습니다. 회장이 집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그들은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차량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멈추었고 거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신도일, 시간 다 됐다. 애들 데리고 나와. 소리와 함께 문이 힘껏 열렸고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회장이 있는 것을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오히려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이구, 재벌 회장님까지 모셔오셨네? 그럼 더 좋지. 애들 값에 장인어른 몫까지 따로 받을 수 있겠구만.
회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시오.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 테니. 쉬운 소리 하시네요. 이놈이 우리한테 빚진 돈 10억 원은 어쩌고요. 그 빚은 내가 처리하겠소. 하지만 아이들은 단 한 터치도 용납하지 않겠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 틈으로 소율과 은율의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보자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어 말했습니다. 소율아, 은율아,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눈에 감춰졌던 눈물이 비로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방문을 열고 달려나와 회장의 뒤로 숨었습니다. 신도일은 몸을 던져 사채업자들과 회장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빚은 제가 어떻게든.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이미 폭력으로 나아갈 태세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신도일을 밀치고 아이들을 낚아채려 들이댔죠. 바로 그때 집 밖에서 경적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금숙 여사가 미리 연락해 놓은 회장 측의 보안팀과 신도일의 집을 미행해 오던 경찰이 동시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들어. 경찰의 호통과 함께 상황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범법 행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신도일은 아동방임 및 협박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회장의 중재로 법정에서의 신상은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회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아이를 안고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다 끝났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소율이 눈물을 흘리며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우리 엄마의 아빠예요. 그렇다 회장의 목소리도 울먹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내 엄마 지수의 아버지고 너희 할아버지다. 너희를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금숙 여사가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와 아이들을 껴안았을 때 오랜 세월 갈망하던 가족의 온기가 비로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율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 다시 다녀도 돼요. 이금숙은 눈물을 닦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예쁜 손녀들. 학교는 물론이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며칠 후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는 물론 친자 관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소율과 은율은 완전한 법적 보호 아래 강인수 회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신도일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회장은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해서 나올 때까지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 안심하라. 그리고 나올 때면 내 딸들을 마주할 자격이 있는 아버지가 되거라.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소율과 은율은 새 교복을 입고 새로운 학교에 다니며 매일 할아버지의 차에 태워 다녔습니다. 벽에는 우등상장이 점점 더 늘어났고 그 옆에는 젊은 엄마 지수의 사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이제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의 품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가족 모두가 지수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소율과 은율은 최근 받은 상장을 묘비 앞에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챙겨주세요. 엄마도 이제 더 이상 걱정 마세요. 따뜻한 봄바람이 묘지를 스치며 마치 지수의 부드러운 답변인 양 꽃잎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한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비극은 따뜻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마침내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잃어버린 가족은 되찾았으며 두 작은 생명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고난의 계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희망과 웃음의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 눈보라 치던 겨울이 지나고 푸르른 여름, 그리고 알찬 가을을 지나 또 다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인수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마치 하얀 눈이 다시 내린 듯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하얀색은 차갑고 쓸쓸함이 아니라 따뜻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찬 색이었죠. 소율, 신소율, 과은율, 신은율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벽면은 우등상장과 함께 그들이 직접 그린 밝은 색채의 그림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예전의 초라하고 겁에 질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들의 얼굴에는 활짝 핀 미소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과학 발표회가 있었어요. 저희 팀 최우수상 받았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미술 시간에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넓은 식탁은 이제 항상 네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은 딱딱한 사업가의 모습보다는 손녀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금숙 여사는 요리를 직접 하며 손녀들의 입맛을 연구하는 것이 낙이 되었죠.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감사함과 애정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본 자만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회장은 특별한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같이 아빠를 만나러 갈까? 아이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라는 말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까지.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에서 용기를 얻어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제복을 입고 나타난 신도일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눈빛에는 과거의 허영과 절망 대신 침착함과 반성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유라, 은유라,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빠. 아이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어.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나가면 꼭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거다. 강인수 회장이 진지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지금은 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의 기초를 닦을 때다. 아이들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약속했던 대로 잘 자라고 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신도일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은율이 소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아빠, 예전보다 괜찮아 보여. 소율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빠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거야.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가족은 다시 지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방문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고 위로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소율과 은율은 꽃다발과 함께 최근의 성적표와 상장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시험도 전교 1등이에요. 할아버지가 과학실험 키트도 사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할머니가 피아노도 가르쳐주세요. 다음에 오면 제가 연주해 드릴게요. 회장은 묘비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이제 안심해라. 내 딸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그리고 용서해다오, 아빠가. 따뜻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와 아이들의 머리칼과 꽃다발의 리본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마치 지수가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소율과 은율은 마음속으로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하시겠지. 얼마 후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리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소율과 은율이 그린 그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웃고 있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은 젊은 여성의 모습, 지수과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남성, 신도일의 작은 실루엣이 배경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묻더군요. 뒤에 있는 분들은 누구니? 소율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가족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 하늘에 계신 사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요. 그림은 가정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으며 은율이 속삭였죠. 엄마가 가장 좋아하실 상이에요. 그렇게 한때 눈보라에 휩싸여 얼어붙을 뻔한 인연들은 시간과 용서, 그리고 끈질긴 사랑의 힘으로 녹아내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존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이제 훨씬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호층이 자리 잡았죠. 소율과 은율이라는 두 개의 작은 씨앗은 결국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꽃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혼란과 공포의 겨울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강인수 가족의 사랑과 소율, 은율의 웃음소리는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